도와주세요, 제발. 도망치지 마세요. 김덕수 67의 손이 떨렸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평생 산속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이 작은 기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절망적인 외침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신호 같았다. 이게 뭐지? 덕수는 잠시 전 자신이 어떻게 이 휴대폰을 발견했는지 떠올렸다. 새벽 5시, 늘 그렇듯 마을 둘레길을 걷고 있었다. 30년째 이어온 습관이었다. 아내를 잃고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후 그에게 남은 건 이 고요한 산책길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검은 물체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처음엔 돌멩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금이 간 휴대폰이었다. 화면은 거미줄처럼 깨져 있었지만 아직 켜지는 상태였다. 누가 잃어버렸나? 덕수의 첫 생각은 단순했다. 주인에게 돌려주자. 하지만 휴대폰을 집어든 순간 화면이 저절로 켜지면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영상 속 아이는 8살 정도로 보였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콧물을 훔치는 작은 손, 그리고 절망적인 목소리. 할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뒤쪽으로 어둑한 벽이 보였다. 콘크리트 벽인 듯했다. 창문은 보이지 않았고 형광등 하나만이 음산하게 아이를 비추고 있었다. 덕수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런 영상을 본 건 처음이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자신 앞에 펼쳐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진짜 같았다.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실했다. 이게 진짜인가? 덕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다. 새벽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 수탈 고는 소리만 들려왔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아침이었다. 그런데 그의 손 안에는 누군가의 절망이 들어있었다. 영상은 2분 정도였다. 아이가 계속 울면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가 말했다. 휴대폰을 밖으로 던질게요. 제발 저를 찾아주세요. 영상이 끝났다. 덕수는 한참 동안 깨진 화면을 바라봤다.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반사되어 보였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장난일까? 마음 한편으론 그러기를 바랐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상한 걸 많이 만든다고 들었다. 가짜 영상, 특수효과 같은 것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다. 덕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평소라면 1시간 반 걸리는 산책이 오늘은 30분 만에 끝났다. 집중할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한 덕수는 거실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켰다. 영상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아이의 절망은 그대로였다. 어떻게 해야 하지? 평생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살아온 덕수였다. 조용히,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혹시 정말로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덕수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당시 7살이던 손녀 민지가 마을 축제에서 사라진 일. 온 마을이 나서서 찾았지만 결국 3일 후 산속 동굴에서 발견됐다. 다행히 무사했지만 그 3일 동안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덕수는 잊을 수 없었다. 민지도 그때 이런 표정이었겠지. 영상 속 아이와 손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같은 나이, 같은 절망적인 눈빛. 덕수의 마음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다시 살펴봤다. 기종은 잘 모르겠지만 비교적 최신 모델 같았다. 화면만 깨졌을 뿐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른 기능들도 확인해봤다. 연락처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메시지도 없었다. 오직 그 영상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시계를 봤다. 오전 7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날 시간이다.
덕수는 결심했다. 일단 파출소에 신고해보자. 경찰이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정말 장난이라면 괜히 소동만 피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이 있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리고 자신이 무시한다면, 덕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의 결정이 한 아이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무게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덕수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다. 이 작은 휴대폰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게 뭐라고요? 파출소 김순태 경사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덕수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젊은 경찰관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어르신, 요즘 이런 가짜 영상이 많아요. 유튜브나 틱톡에서 조회수 올리려고 만드는 거죠. 덕수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진짜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위치 추적도 안 되고 연락처도 없고 신고자도 불분명하잖아요. 이런 건 보통 악성 영상이에요. 김 경사는 휴대폰을 대충 살펴본 후 덕수에게 돌려줬다. 일단 보관하고 계시다가 다른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드릴게요. 파출소를 나서는 덕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30분간의 면담이었지만 마치 몇 시간을 허비한 기분이었다. 경찰의 반응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증거도 불분명하고 실제로 가짜일 가능성도 높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덕수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영상 속 아이의 표정이 자꾸 눈에 밟혔다. 저런 절망적인 표정을 연기로 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 웬 휴대폰을 들고 계세요? 마을 입구에서 만난 이웃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 덕수는 깜짝 놀랐다. 70대 중반의 박 씨는 마을의 소식통이었다. 무엇보다 참견하기를 좋아했다. 아, 이거 길에서 주웠는데. 덕수는 대충 얼버무렸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다. 어머, 요즘 휴대폰은 참 비싸다던데. 주인 찾으려고 하세요? 글쎄요. 덕수가 머뭇거리는 사이 박 씨가 휴대폰을 빼앗아 살펴봤다. 그리고 실수로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망치지 마세요. 갑자기 흘러나온 아이의 목소리에 박 씨가 깜짝 놀랐다. 이게 뭐예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덕수는 당황했다. 박 씨 같은 사람이 알면 삽시간에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질 것이다. 박 씨는 영상을 끝까지 봤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진짜 같은데요. 경찰서에 가져가 봤는데 가짜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없겠어요? 뉴스 보세요. 매일 애들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박 씨의 말에 덕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맞다. 요즘 아동 실종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덕수 씨, 이거 어디서 주웠다고 했죠?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떨어져 있었어요. 박 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요. 그 길은 차가 별로 안 다니는데 누가 일부러 버렸나? 그제야 덕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뿐이고 하루에 버스가 3번 정도만 다닐 뿐이다. 휴대폰이 그냥 떨어질 만한 곳이 아니었다. 혹시 누가 일부러 버린 건 아닐까요? 박 씨가 속삭였다. 일부러 생각해보세요. 이런 영상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누군가 찾아달라고 버린 거 아닐까요? 박 씨의 말에 덕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을 버린 것이다. 그럼 정말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덕수 씨,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박 씨의 말에 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보죠. 혹시 누가 수상한 사람 본 적 있는지, 이상한 일 없었는지. 박 씨의 제안에 덕수는 조금 망설였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소문이 퍼질 것이고 괜한 소동만 벌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덕수와 박 씨가 깜짝 놀라 화면을 봤다. 새로운 영상이 도착했다. 어머, 또 왔네요. 박 씨가 흥분해서 말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 영상은 앞선 것과 달랐다. 아이가 어둠 속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여기 갇혀 있어요. 무서운 아저씨가 있어요. 제발 경찰 아저씨들한테 말해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이름은 최미나예요. 영상은 짧았다. 30초 정도. 하지만 그 30초 안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었다. 아이의 이름, 그리고 서울에서 왔다는 것. 최미나, 덕수가 중얼거렸다. 이건 진짜예요. 확실해요. 박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다. 덕수도 이제 확신이 섰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어딘가에서 최미나라는 아이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 다시 파출소에 가봐야겠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 가면 또 무시당할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은 서둘러 파출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아이의 이름도 있고 더 구체적인 정보도 있었다. 경찰이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덕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더 위험해질 텐데. 과연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67년을 조용히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무거운 짐이 지워진 걸까?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최미나라는 아이가 자신을 믿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또 그 얘기예요. 파출소에서 돌아온 덕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김 경사는 새로운 영상을 보고도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아이의 이름이 나왔지만 서울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최미나라는 아이는 없다는 것이다. 가짜 이름일 수도 있고 연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 연기 잘하거든요. 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경찰이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는가? 마을로 돌아온 덕수를 기다린 것은 수군거리는 시선들이었다. 박순자가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덕수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정말 그런 영상이 있다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짜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덕수야, 괜히 엮이지 마. 마을 이장인 최기선이 조용히 말했다. 70대 초반의 최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일은 경찰이 할 일이야. 우리가 나서봤자 좋을 게 없어. 하지만 이장님, 정말 아이가 위험하다면.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잖아. 그걸로 우리 할 일은 끝난 거야. 이장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들이 나설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었다. 하지만 덕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경찰이 믿지 않는데 그냥 포기해도 되는 걸까? 그때 마을 끝에서 살고 있는 호랍이 정만수가 말했다. 덕수 형님,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60대 중반의 정만수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택시기사를 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만수야, 저도 딸이 있었거든요. 만약 우리 딸이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했을 거예요. 정만수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물었다. 덕수도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흩어진 후 덕수는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영상을 또다시 봤다. 최미나,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아이. 민지야. 문득 손녀 생각이 났다. 20년 전 사라졌던 민지. 그때의 공포와 절망이 되살아났다. 3일 동안 온 마을이 뒤져도 찾을 수 없었던 민지.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지만 만약 그때 아무도 찾지 않았다면 덕수는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정만수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 끝자락 낡은 한옥에서 만수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만수야, 형님, 웬일이세요? 나 좀 도와줄래? 덕수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경찰이 믿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반대해도 자신은 그 아이를 찾고 싶다고.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만수가 도와준다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만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뭐부터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계획을 세웠다. 일단 휴대폰을 자세히 분석해보자. 그리고 주변을 조사해보자. 혹시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본 사람이 있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영상이었다. 아이가 또 영상을 보낸다면 거기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최미나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할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새벽 3시 휴대폰에서 또다시 알림음이 울렸다. 덕수는 벌떡 일어나 화면을 확인했다. 새로운 영상이었다. 이번에는 아이의 상태가 더 나빠 보였다. 얼굴이 창백하고 목소리도 약해져 있었다. 할아버지, 저 많이 아파요. 물도 별로 못 마셨어요. 그 사람이 오면 더 무서워요.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배경에서 뭔가 보였다. 창문, 작지만 분명히 창문이 있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뭔가 보였다. 덕수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창문 너머에 보이는 것은 산, 아니면 건물. 새벽 4시, 덕수는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수야, 새 영상이 왔어. 지금 올 수 있어? 지금 갈게요. 30분 후, 만수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함께 영상을 분석했다. 이거 창문 너머에 뭔가 보이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산 같은 건데 우리 마을 근처일 수도 있겠네요. 만수의 말에 덕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만약 아이가 마을 근처에 있다면 자신들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보자. 네, 형님. 두 사람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경찰이 믿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들만은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형님, 이거 봐요. 정만수가 돋보기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흥분해서 말했다. 새벽부터 두 사람은 마을 회관에서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에 보이는 저 산 모양, 우리 마을 뒤편 금강산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덕수도 자세히 봤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산의 윤곽이 보였다. 그리고 그 모양이 마을 뒷산과 닮아 있었다. 정말 그런 것 같네. 그럼 아이가 우리 마을 근처에 있다는 얘기야? 가능성이 높아요. 반경 5km 안에는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지도를 펼쳤다. 마을을 중심으로 5km 반경 내에 있는 건물들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폐가, 창고, 펜션 등 아이를 가둘 만한 곳들. 여기는 어때요?
만수가 지도 위 한 곳을 가리켰다. 작년에 문 닫은 양계장이에요. 건물도 크고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덕수도 그곳을 기억했다. 마을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폐양계장. 주인이 도시로 이사 간 후 1년째 비어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수 있나? 문은 잠겨 있겠지만 둘러볼 수는 있죠.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폐양계장으로 향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동안 덕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그곳에서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헛수고일까? 폐양계장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고요했다. 녹슨 철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형님, 저기 봐요. 만수가 가리킨 곳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았다. 누군가 여기 왔었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건물 주변을 돌아봤다. 창문들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지만 뒤편에 작은 창 하나가 열려 있었다. 저기로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만수가 창문 밑에 있던 폐타이어를 쌓아 올렸다. 덕수가 올라가서 안을 들여다봤다. 어떤가요? 어둠침침하네. 잘 안 보여. 하지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썩은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 같은 것. 형님, 빨리 내려와요. 누가 와요? 만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덕수는 급히 내려왔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급히 숨었다.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덕수는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다. 남자는 주변을 경계하며 건물 뒤편으로 사라졌다. 10분 정도 후 다시 나타나서 차를 타고 떠났다. 저 사람 누구예요? 만수가 물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두 사람은 남자가 완전히 사라진 후 다시 건물을 조사했다. 남자가 들어간 뒤편에 작은 문이 있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보였다. 이상해요. 폐건물인데 왜 누군가 드나들까요? 덕수도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신경 쓰였다.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남자에 대해 물어봤다. 검은 승용차를 탄 50대 남자.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박순자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저 사람은 외지 사람이야. 하지만 덕수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디서 봤을까? 마을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날 저녁 휴대폰에서 또 알림음이 울렸다. 네 번째 영상이었다. 이번 영상에서 아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있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목소리도 약해져 있었다. 할아버지, 저 오늘 그 무서운 아저씨가 왔어요.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곧 어디 멀리 데려갈 거라고. 영상을 보던 덕수와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형님,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하지만 그때 영상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아이 뒤편으로 뭔가 글자가 보였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한글이었다. 저거 뭐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만수가 화면을 확대해서 봤다. 금강 뭔가 더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금강, 혹시 금강 양계장? 덕수의 말에 만수도 깜짝 놀랐다. 오늘 다녀온 그 폐양계장의 이전 이름이 금강양계장이었다. 맞아요. 분명히 그곳이에요. 두 사람은 흥분했다. 드디어 아이의 위치를 찾아낸 것 같았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죠? 자물쇠도 채워져 있고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덕수는 망설였다. 지금까지 경찰이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을 끄는 사이 아이가 다른 곳으로 이송될 수도 있었다. 만수야, 우리가 직접 가보면 어떨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더라도 가봐야지.
아이가 위험해.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새벽 2시, 두 사람은 다시 폐양계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손전등과 간단한 도구들을 준비했다. 건물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다. 검은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뒤편 문으로 향했다. 자물쇠를 어떻게 하죠? 잠깐만. 덕수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터득한 기술로 자물쇠를 살펴봤다. 오래된 자물쇠였고 녹이 슬어 있었다. 이거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망치로 몇 번 두드리자 자물쇠가 부서졌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은 예상보다 넓었다. 옛날 양계장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미나야, 미나야. 덕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비추며 각 방을 하나씩 확인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맨 안쪽 방에서 뭔가 발견했다. 작은 담요, 물병, 그리고 과자 봉지. 누군가 여기서 지낸 흔적이 분명했다. 여기 있었네요. 만수가 속삭였다. 하지만 아이는 없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 같았다. 그때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형님, 누가 와요? 두 사람은 급히 뒤편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잠시 후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다. 낮에 봤던 그 남자였다. 남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화가 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누가 들어왔어? 남자가 다시 나와서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덕수와 만수는 이미 멀리 숨어 있었다. 놈이 눈치챘어. 덕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수도 있겠네요. 두 사람은 답답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덕수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 어디서 봤는지 이제 기억났다. 만수야, 저 놈 누군지 알겠어. 누구예요? 우리 마을 교회 새 집사야. 한 달 전에 이사 온. 덕수의 말에 만수도 깜짝 놀랐다. 교회 집사라니.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덕수는 고민에 빠졌다. 마을에서 신뢰받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다. 증거가 더 필요해. 확실한 증거. 두 사람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말 이상철 집사님이라고 확신하세요?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덕수와 만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심을 털어놓자 모두가 황당해했다. 이상철. 한 달 전 서울에서 이사 온 50대 남성.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세주민이었다. 그런 분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최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덕수야, 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덕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폐양계장에 드나드는 걸. 그곳이 그분 소유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말했다. 아니에요. 주인은 김씨 성을 가진 분이고 이미 서울로 이사 갔어요.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덕수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집사를 의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덕수 형님, 정만수가 조용히 말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봐요. 그때 마을 회관문이 열리며 이상철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안녕하세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해서 왔는데요. 이상철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덕수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경계하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시선.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을 일 얘기하다가 최 이장이 얼버무렸다. 이상철은 덕수를 유심히 봤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결국 덕수와 만수만 남았다. 형님, 저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특히 나를 보는 눈빛이. 두 사람은 불안했다. 혹시 이상철이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덕수는 잠들기 전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새로운 영상은 없었다. 그것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영상이 오지 않을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새벽 1시, 집 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집 주변을 돌고 있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이상철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소음은 10분 정도 계속되다가 사라졌다. 덕수는 한동안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만수가 급하게 찾아왔다. 형님, 큰일이에요. 뭔 일이야? 이상철이 어젯밤에 짐을 싸서 어디 갔대요. 이웃 사람이 봤다는데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새벽에 떠났다고 해요.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망간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집 안을 다 치웠다고 해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두 사람은 급히 이상철의 집으로 향했다. 정말로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었어. 덕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덕수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새로운 영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달랐다.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더 이상 우리를 추적하지 마라. 계속 따라오면 아이가 위험해진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덕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상철이었다. 영상은 계속됐다.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면 아이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조심하라. 영상이 끝났다. 덕수와 만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해요? 덕수는 고민에 빠졌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아이를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일단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떡해요? 조심스럽게 추적해보자. 이상철이 어디로 갔는지, 아이를 어디에 숨겨뒀는지.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상철은 이미 사라졌고 단서도 별로 없었다. 그때 마을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박순자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온 것이다. 덕수야, 내가 알아낸 게 있어. 뭔데? 이상철이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어디 살았는지 알아봤거든. 서울 강북구에 살았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 덕수의 눈이 커졌다. 비슷한 일? 아이가 실종됐다가 찾아진 일. 그런데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해. 이제 확신이 섰다. 이상철이 범인이 맞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여기 오기 전에 경기도 어디에도 잠깐 살았다는 거야. 거기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네. 맞아. 그리고 패턴이 있어. 항상 한 달 정도만 머물고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사라진대. 덕수는 소름이 돋았다. 이상철은 단순한 범인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연쇄범이었다. 그럼 미나는 아직 살아있을 거야. 그 사람은 아이들을 바로 해치지는 않는 것 같아.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박순자의 말에 덕수는 약간의 희망을 느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찾지?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내 조카가 서울에서 사설 탐정 일을 하거든.
그 사람한테 부탁해볼까? 덕수는 주저했다. 사설 탐정이라니. 그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경찰은 믿어주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좋아. 부탁해봐. 그날 저녁, 박순자의 조카인 김진우가 마을에 도착했다.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10년간 사설 탐정 일을 해왔다고 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네요. 진우가 영상들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이상철이라는 사람의 패턴을 보면 아마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범죄자들은 보통 자신이 익숙한 지역에서 활동해요. 진우는 전문적인 장비를 가져왔다. CCTV 분석 프로그램, 차량 추적 시스템 등. 일단 이상철의 차량 번호를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추적해 봐야죠.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문가가 나서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덕수는 여전히 불안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더 위험해질 텐데. 과연간에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이상철이 정말로 지켜보고 있다면, 자신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면, 밤이 깊어갈수록 덕수의 걱정은 커져만 갔다. 발견했습니다. 김진우의 흥분된 목소리에 덕수와 만수가 급히 달려왔다. 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상철의 차량이 새벽 3시경 국도를 지나가는 CCTV에 찍혔어요. 방향은 동쪽, 강릉 쪽입니다. 화면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선명하게 보였다. 번호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강릉으로 간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진우가 다른 화면을 띄웠다. 차가 너무 무거워 보여요. 뒤쪽이 많이 처져 있거든요. 짐이 많이 실려 있다는 뜻이죠. 덕수의 가슴이 뛰었다. 혹시 아이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이사짐일 수도 있고요. 진우는 계속해서 동쪽 방향의 CCTV들을 확인했다. 2시간 후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여기 봐요. 강릉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휴게소 CCTV예요. 화면에는 이상철이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혼자였다. 아이는 차 안에 있는 것 같네요. 이상철이 너무 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덕수가 조급해하자 진우가 말했다.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지금 도주 중이라 극도로 예민할 거예요. 섣불리 접근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더 추적해서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그 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 덕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또 다른 영상이었다. 이번에는 미나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랐다. 아이가 차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배경으로 도로가 보였다. 할아버지, 저 지금 차에 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져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큰 다리도. 진우가 화면을 자세히 봤다. 동해안 쪽이네요. 그리고 저 다리는 정동진 근처에 있는 다리 같아요. 정동진, 강릉에서 남쪽으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해안가 마을이에요. 이제 대략적인 위치가 파악됐다. 하지만 정확한 곳은 여전히 모르는 상태였다. 우리 가봐요. 덕수가 결연하게 말했다. 위험해요, 어르신. 위험해도 가야 해.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 진우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그리고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알겠어. 세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정동진으로 향했다. 만수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진우는 계속해서 노트북으로 분석 작업을 했다. 이상철의 차가 정동진 IC를 지난 건 새벽 5시경이에요. 그럼 지금쯤 어디엔가 숨어 있을 거예요. 숙박업소 같은 곳일까요?
아니요. 그런 곳은 신분 확인을 하니까 위험해요. 아마 빈집이나 폐건물 같은 곳일 거예요. 2시간 후 정동진에 도착했다. 작은 해안가 마을이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한적한 곳들이 많았다. 일단 이상철의 차부터 찾아봐요. 진우의 지시에 따라 세 사람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검은색 승용차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비슷한 차들이 너무 많았다. 저기 봐요. 만수가 가리킨 곳에 익숙한 차가 있었다.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이상철의 차였다. 찾았다. 덕수가 흥분했다. 조용히 하세요.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차는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 아래 주차되어 있었다. 주변에는 폐펜션들이 몇 개 있었다. 저 펜션들 중 하나에 있을 거예요. 진우가 망원경으로 펜션들을 관찰했다. 대부분 비어 있어 보였지만 한 곳에서만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다. 저곳이야. 덕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해요. 느낌이 와. 미나가 저기 있어. 진우는 더 자세히 관찰했다. 1층짜리 작은 펜션이었고 출입문은 하나뿐이었다. 창문들은 대부분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어떻게 접근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협박 영상 기억 안 나? 경찰이 오면 아이가 위험해져. 그럼 우리가 직접? 다른 방법이 없어. 세 사람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해가 지면 어둠을 이용해서 접근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이를 구출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상철이 펜션에서 나온 것이다. 저 사람이 나와요. 이상철은 주변을 경계하며 차로 향했다. 그리고 어딘가로 떠났다. 지금이 기회예요. 덕수가 말했다. 너무 성급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덕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결정적 순간은 처음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만수도 덕수를 따랐다. 진우는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갔다. 펜션에 도착한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을 확인했다. 잠겨 있었지만 만수가 농사일로 단련된 힘으로 문을 열었다. 미나야. 덕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러자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려왔다. 할아버지. 가슴이 뛰었다. 정말로 미나가 있었다. 세 사람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안에서 미나를 발견했다. 아이는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미나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덕수는 서둘러 아이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고 밧줄을 풀어줬다.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집에 갈 수 있어. 하지만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이상철이 돌아온 것이다. 큰일이에요. 진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미나를 데리고 뒤쪽 창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상철이 펜션 안으로 들어왔다. 거기서 이상철의 손에는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들려 있었다. 칼이었다. 아이를 놓고 나가. 덕수는 미나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안 돼. 이 아이는 보내줘야 해. 너희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이제 그냥 보낼 수는 없어. 이상철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평소에 온화한 집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혹한 범죄자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미나만이라도 보내줘. 아이는 죄가 없잖아. 죄, 웃기지 마. 이 모든 게 너희들 때문이야.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때 진우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철이 그것을 눈치챘다. 휴대폰 버려. 알겠어요. 알겠어요. 진우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버리기 전에 이미 신고는 완료된 상태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덕수가 물었다. 다 같이 죽는 거지. 다른 선택은 없어. 이상철이 칼을 들고 다가왔다. 그 순간 덕수는 결심했다. 67년을 살면서 가장 용감한 결심을. 미나야, 밖으로 뛰어. 덕수는 이상철에게 달려들었다. 67세의 노인이 50대 장정에게 덤비는 것은 무모해 보였다. 하지만 덕수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아이를 지키려는 할아버지의 마음. 형님, 만수도 함께 달려들었다. 두 노인과 이상철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다. 진우는 미나를 데리고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 아저씨들이 곧 올 거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격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덕수와 만수는 나이에 비해 건장했지만 젊고 무기를 든 이상철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형님 조심해요. 만수가 소리쳤다. 이상철의 칼이 덕수를 향해 날아왔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오고 있었다. 이상철은 당황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다. 젠장. 그는 칼을 버리고 뒤쪽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덕수가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안 돼. 너는 반드시 잡혀야 해. 이상철이 덕수를 발로 찼다. 덕수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만수야. 잡아. 만수도 이상철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상철은 이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때 경찰차들이 펜션 앞에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거기서 경찰이다. 이상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다. 결국 체포됐다. 아이는 어디 있어? 경찰관이 물었다. 여기 있어요. 진우가 미나와 함께 나타났다. 미나는 무사했다. 며칠간의 공포가 끝난 것이다. 덕수는 쓰러진 채로 미나를 바라봤다. 아이의 안전한 모습을 확인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미나야.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구급차가 도착해서 덕수를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몇 개의 타박상과 가벼운 골절뿐이었다. 미나는 부모님과 재회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다. 그리고 덕수와 만수, 진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딸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덕수는 겸손하게 말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미나 구출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67세 노인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나선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이상철의 정체와 그가 저지른 진짜 범죄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철, 본명 박상민. 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17명의 아동을 유괴한 연쇄범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강릉경찰서 김태호 형사의 브리핑에 덕수는 충격을 받았다. 17명이라니. 미나는 그중 한 명에 불과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명은 김 형사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모두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나요? 만수가 물었다.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오면 먼저 지역 교회나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신뢰를 쌓았어요. 그 다음에 홀로 다니는 아이들을 물색했죠. 덕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자신들 마을에서도 미나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었다. 범행 동기는 뭐였나요? 처음엔 금전적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점차 행위 자체에 중독된 것 같아요. 아이들을 통제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상철이 범행을 기록해뒀다는 사실이었다. 집에서 노트북을 압수했는데 모든 범행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일기처럼요. 그럼 미나는 어떻게 휴대폰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덕수가 궁금해했다. 이상철이 아이들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이 있었어요. 미나가 그것을 몰래 가져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죠. 정말 영리한 아이네요. 네, 8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침착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휴대폰을 밖으로 던져서 누군가 발견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미나의 용기와 지혜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이상철이 자백한 내용 중에 놀라운 게 있어요. 김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뭔 말이에요? 공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범은 김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덕수와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아직 위험하다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상철이 잡힌 걸 알면 공범도 도망칠 테니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공범의 정체였다. 이상철의 진술에 따르면 공범은 각 지역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아이들의 동선, 가족 상황, 지역 특성 등을요. 내부 정보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덕수는 소름이 돋았다. 마을 사람 중에 이상철의 공범이 있다는 말인가? 누구일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이상철이 공범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공범이라니. 도대체 누구일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최 이장, 박순자.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의심이 커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평생 믿고 지내던 사람들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경찰들이 나타났다. 공범을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 형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동요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철 혼자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어요. 조사는 며칠간 계속됐다. 모든 사람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이상철과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하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평범한 마을 주민처럼 보였다. 그러던 중 뜻밖의 단서가 발견됐다. 덕수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김 형사가 덕수를 따로 불렀다. 이상철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했는데 흥미로운 게 발견됐어요. 뭔가요? 마을 번호로 몇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번호가 김 형사가 번호를 보여줬다. 덕수는 그 번호를 알고 있었다. 이게 누구 번호인지 아세요? 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번호는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의 번호였다. 박순자 씨 번호네요. 맞아요. 그런데 박순자 씨는 이상철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덕수는 믿을 수 없었다. 박순자가 공범이라니. 평생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이. 확실한가요? 통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통화 시점이에요. 김 형사가 자세한 기록을 보여줬다. 이상철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미나를 유괴하기 직전, 그리고 도주하기 전, 총 3번 통화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뜻이다. 그럼 박순자 씨가 이상철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마을의 상황, 아이들의 동선, 그리고 덕수 씨의 움직임까지. 덕수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을 도와준다고 했던 박순자가 사실은 이상철의 공범이었다니.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상철이 의심받기 시작하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순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것도, 사설 탐정을 소개해 준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다. 그럼 박순자 씨도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지금 영장을 신청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다른 경찰관이 급히 달려왔다. 형사님, 박순자가 사라졌어요. 뭐,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고 이웃들 말로는 새벽에 큰 가방을 들고 날았다고 해요. 박순자도 도망친 것이다. 덕수는 허탈했다. 70년 넘게 믿고 지내온 이웃이 범죄자였다니.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다면서 사실은 방해하고 있었다니. 형사님, 박순자를 꼭 잡아주세요. 걱정 마세요. 도망칠 곳이 많지 않아요. 곧 잡힐 거예요. 하지만 덕수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 마을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건 아닐까?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무서워 보였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혼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미나를 구한 것은 잘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 진실은 충격적이었지만 결과는 선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6개월 후 덕수는 여전히 새벽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걸었다. 그날의 일들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밝은 목소리에 덕수는 돌아봤다. 미나였다. 부모님과 함께 마을을 찾아온 것이다. 미나야, 많이 컸네. 미나는 덕수에게 달려와 꼭 안겼다. 그 따뜻한 온기에 덕수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미나의 부모님도 인사를 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닙니다. 저도 미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들은 함께 마을을 둘러봤다. 6개월 전에 그 무서운 일들이 있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평화로웠다. 이상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순자도 결국 잡혀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순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미나 아버지가 물었다. 글쎄요. 소식이 없어요.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덕수는 여전히 박순자의 배신이 믿어지지 않았다. 7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사람은 누구나 어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어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그런데 할아버지,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미나의 질문에 덕수는 잠깐 생각했다. 무서웠지. 많이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었거든. 뭔데요? 미나를 구하지 못하는 게 더 무서웠어. 미나는 덕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린 나이지만 그 무서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그래. 하지만 무모하게 용감하면 안 돼. 신중하게 용감해야 해.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행사를 열었다. 미나 구출 6개월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덕수야, 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최 이장이 농담했다. 실제로 그 사건 이후 마을에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했고 덕수는 여러 상도 받았다. 하지만 덕수는 그런 것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미나가 무사한 게 중요한 거지. 정만수도 함께 상을 받았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 사건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형님,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떨려요. 나도 그래.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저도요.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67세와 65세의 노인이 보여준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저녁이 되어 미나 가족이 떠날 시간이 됐다. 할아버지,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미나는 덕수에게 편지를 주었다. 아직 서툰 글씨로 쓴 감사 편지였다. 할아버지께 저를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사랑해요. 미나가 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영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미나 가족을 배웅하고 난 후 덕수는 혼자 마을길을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아름다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6개월 전 그 사건 이후로 덕수도 휴대폰을 사용하게 됐다. 만수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예요. 미나예요. 집에 돌아간 미나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미나야, 무슨 일이야? 그냥 할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뭘? 제가 어떻게 구조됐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한지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덕수는 미소 지었다. 미나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미나야, 공부 열심히 해. 네, 할아버지. 저 커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덕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67년간 조용히만 살아온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다. 이상철 같은 사람들, 박순자 같은 배신자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미나를 구하는 과정에서 만난 김진우 사설탐정, 끝까지 도와준 정만수,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미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1년 후, 덕수의 집에는 전국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보내는 편지들이었다. 어떤 편지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이었고, 어떤 편지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이었다. 할아버지, 편지가 또 왔어요. 만수가 우편물을 들고 찾아왔다. 요즘 만수는 덕수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몇 통이야? 15통이에요. 덕수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었다. 모든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 특별한 편지가 하나 있었다. 대학교에서 온 것이었다. 덕수 선생님께 저희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용기와 선행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덕수는 당황했다. 자신이 무슨 강연을? 만수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 같은데요. 형님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진심만 있으면 돼요. 2주 후 덕수는 생전 처음으로 대학교 강단에 섰다. 300명의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미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예요. 하지만 때로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다. 할아버지,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후회요? 전혀 없어요. 만약 그때 외면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나서실 건가요? 물론이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죠.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덕수는 피곤했지만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 후로도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다. 덕수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락했다. 3년 후 덕수는 70세가 됐다.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새벽 산책을 했다. 미나는 이제 11살이 됐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고 방학 때마다 마을을 찾았다. 할아버지, 저 올해 반장 됐어요. 정말 우리 미나가 반장이라니 자랑스럽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용기 있게 행동했더니 친구들이 인정해줬어요. 미나는 그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더 밝아졌고 더 용감해졌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 할아버지, 제가 커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요. 경찰관이 될 거예요. 덕수는 흐뭇했다. 자신의 선택이 한 아이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덕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6개월간 보관해왔던 그 휴대폰이 있었다. 깨진 화면, 흠집 난 케이스. 하지만 그 작은 기계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만수야, 이거 어떻게 할까? 박물관에 기증하는 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휴대폰은 결국 지역 박물관에 기증됐다. 용기의 휴대폰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다. 5년 후, 덕수는 72세가 됐다. 조금 더 느려졌지만 여전히 활기찼다. 미나는 중학생이 됐다. 키도 많이 자랐고 더욱 당당해졌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봉사활동 동아리 만들었어요. 봉사활동? 네,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미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그 무서운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덕수는 감동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덕수는 일기를 썼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 미나가 찾아왔다. 많이 자랐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5년 전 그 새벽 휴대폰을 주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나 보다. 아니, 정확히는 그 휴대폰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이.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냥 할아버지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할아버지일 뿐이다. 미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상이다. 한 아이의 마음에 선함이 자라는 것.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 하지만 작은 불빛들이 있다. 그 불빛들이 모여서 어둠을 밝힌다. 나도 그 중 하나였으면 좋겠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덕수는 창밖을 봤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휴대폰 알림음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미나가 보낸 문자였다. 할아버지, 잘 주무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덕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미나야, 고마워. 할아버지도 사랑해.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의 영상은 지워졌지만 그 아이의 기억 속에서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할아버지의 얼굴이 남아있구나. 창밖의 별빛이 더욱 밝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해서 다른 빛들을 만들어낸다. 덕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10년 후 미나는 정말로 경찰관이 됐다. 그리고 첫 배치지는 다름 아닌 덕수가 살고 있는 마을 파출소였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82세가 된 덕수는 경찰 제복을 입은 미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미나가 정말 경찰관이 됐구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경찰관이 될게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미나의 부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덕수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자랑스럽게 미나를 바라봤다. 10년 전 한 할아버지가 버려진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미나가 말했다. 그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오늘부터 저는 이 마을을 지킬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덕수는 마음이 벅찼다. 자신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나가 덕수의 팔을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고맙긴. 할아버지도 미나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조용히 마을 길을 걸었다. 10년 전 그 새벽처럼 고요한 밤이었다. 할아버지, 제가 약속할게요. 뭘? 이 마을에서, 그리고 어디서든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을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도울게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유산. 그날 밤 덕수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 미나가 경찰관이 되어 돌아왔다. 10년 전 그 작은 휴대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구나. 나는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 미나가 내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미나도 누군가에게 같은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진실은 때로 충격적이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 그날 새벽 나는 선택했다. 외면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후의 진실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것이리라. 선함은 전염된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밝아진다. 덕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포기하지 않기로 하는 선택을, 외면하지 않기로 하는 선택을, 그 선택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꿔나간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덕수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